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 후반을 보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영향이 하나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두 분과 짚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373명 늘었고요. 지금 42일 연속 네 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 또 연휴에 당연히 그 검사 건수는 감소가 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측면도 전제하고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확진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1,300명대 후반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든 오늘 수치만 보면은 좀 줄어들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주말 효과 플러스 실제로 연휴였기 때문에 진단검사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해당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을 두고 보면 내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00명 규모에서 최대 2,600명 규모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오늘 수치는 주말 효과, 연휴 효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연휴는 어땠는가, 이제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사흘,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량도 줄지 않았고요. 관광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김정희 교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쯤에 추가적인 확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휴가가 이제 끝나고 오늘 처음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이런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휴가지에서 접촉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들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무증상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2주잖아요. 대체적으로 2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의에서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휴가철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휴가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정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이동량이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감염자의 확진자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보면 전체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수도권이 훨씬 많았고 비수도권이 적었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휴가 기간에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이 휴가를 다녀서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감염돼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주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터로 바로 복귀하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이 되시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경계를 더 높여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규모 접촉으로도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나는 거리두기 지켰다 하더라도 잠깐의 순간, 마스크 벗는 순간, 또 잠깐 스치는 순간에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경계를 놓치면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접촉 빈도가 많았다거나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 선제 검사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22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를 텐데요. 김정기 교수께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일단 20일 종료 이후에는 적어도 유지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4차 유행의 확산세는
오히려 꺾인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를 한 달 이상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급증하는 거는 막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이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는 지금의 방역 조치를 적어도 유지는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수도권 4단계가 한 달째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거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경기가 안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자영업자분들은 그걸 느끼시는데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상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지금이 4단계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거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 4명까지만 모이는 것만 좀 제한을 받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현재 방역 강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낮다. 현재 유행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낮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낮 시간이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낮 시간을 제대로 방역 조치를 그러니까 강도를 높여야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이 감소세로 전환을 못 시키게 되면 일단 이제 계약도 도래하고 예. 거기에다가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작용을 하면서 확산세가 증가를 할 것이고 향후에 이 상태로 백신 접종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계절이 그러니까 추워지는 계절이 도래하게 되면 굉장히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외곽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지금 6시 이후에 2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한 조치를 낮 시간으로도 낮 시간을 좀 넓게 연장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겁니까? 그렇죠. 과거에 3차 유행 당시에 보면 뭐 일정 시간대에는 포장만 가능한 적도 네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들 지금 왜 4차 유행이 이렇게 감소세로 전환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 우리 방역 당국이 제한하는 개인 방역 수칙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정도를 지키게 되면 제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은 어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쉽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있었던 거리두기보다 지금 개편된 거리두기가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 좀 보려고 하는데요. 1.10인데 전주 0.99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역별로 좀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이 1.16이고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1.07이니까 비수도권이 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추이가 역시 이 전파력이 큰 델타 변이가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유행 상황을 주도하는 게 델타 변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 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더 감염시켰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해외 사례보다는 보다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충분히 반영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보통 한 5에서 9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두가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에 육박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지금의 확산세가 더 증가를 하면 따라서 그와 연동돼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더 증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체 보유율 결과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정부가 지난 5월 중순부터 2달 동안 국민 1,200명을 조사해봤습니다. 항체 보유자가
전체의 0.33%인 4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 6월에 군 입영 장정 3,473명을 조사를 했는데 0.52%,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항체 보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 형성 외에는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요, 이 항체 보유율은 방역의 역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방역을 잘하는 나라에서 항체 보유율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방역을 잘 못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씩 확진이 되고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항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항체 보유율이 낮아요. 예. 그 말은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확진이 돼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초기에 방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확산이 됐을 때 그런 나라들은 이미 항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이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긴 비율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항체가 생긴 비율이 합해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초기에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걸리지 않았고 확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항체 보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백신 접종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다고 확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 백신을 빨리 맞고 더 많이 맞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항체 보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방역을 잘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으니 이제는 백신도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면 백신 접종을 하려는 의지나 의도는 엄청나게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만 이제 백신 공급이 문제인데 백신 공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백신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하는 능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중요한 건 백신이 차질없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70%를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의 어떤 그 기준으로 받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여서 방역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현재 접종률 70%를 원래 11월에 하기로 했는데 10월로 앞당기고 예.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부스터샷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시작하기로 하고 그리고 접종률을 70에서 한 80% 정도로 올리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은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백신이 잘 공급되느냐의 문제니까 이 문제가 방역 당국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서 미국 모더나사가 8, 9월 국내에 공급할 백신 물량 확대하고요.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근데 이 모더나 수급 문제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일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타국에 있는 백신 회사나 제약 회사에서 만약에 공급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우리의 어떤 백신 접종 일정도 꼬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백신 종류를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계약했던 물량 중에 상당히 많은 물량, 한 2천만 명분이 해당되는 게 노바백스 백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승인 절차조차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노바백스의 승인이 늦춰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긴급 사용 승인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백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긴급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 사용 승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에서 이번에 발생했던 공급 차질 문제가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다양화하면서 노바백스에 대한 사용 승인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다양화, 노바백스 사용 승인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잠시 뒤에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